DB금융투자의 문홍철 채권전략 파트너님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금융시장이 완전히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예. 파트너님도 굉장히 바쁘셔서 지금까지 오셨을 텐데 네. 오늘 하루 굉장히 또 더 바쁘셨을 것 오늘 같아요. 뭐 채권 시장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가지고요. 그렇죠. 네, 주식 시장만큼은 아니겠지만 네. 채권 쪽도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럽고 거래도 거의 한 6달 만에 최대치로 네.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일단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일단 네. 오늘 금통위가 또 있었죠. 예. 네, 세 차례 연속은 인상은 없었다. 금리는 동결했어요. 네. 채권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 지난 2007년이었나요? 2차례 연속 인상했던 게 그때가 이제 처음이었었고 네. 그 이후로 이제 연속으로 인상했던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연속 인상을 했죠. 지난번에. 그리고 뭐 설마 3차례 연속 하겠냐? 그 정도까지의 이제 걱정들은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동결은 했습니다. 그리고 금통위원분들이 이제 7분들이 계신데 그 7분들의 의견이 전부 다 일치해서 네. 이번에는 동결로 가자. 이래서 이제 채권 시장은 처음에 좀 안도하는 듯 했는데 다만 그 지금 뭐 그래프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오늘 채권 가격 그래프거든요. 네. 채권은 이제 금리랑 가격이 반대예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가격이고요. 금리는 보여드린 거랑 이제 반대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반에 지금 금통위에서 올해 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 전망치가 이제 11월 달에 나왔던 전망치였고 지금은 그로부터 시간이 꽤 지났죠. 그 다음에 새로 전망치를 했는데 네. 올해 물가 전망치를 꽤 올렸습니다. 네. 전에 전망치가 2%였었는데 이번에 그걸 3.1%로 올리면서 네. 시장이 그러면은 더 긴축적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니냐 하면서 처음에 좀 깜짝 놀라면서 네. 보시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이제 네. 보였죠. 그렇게 나갔다가 중간에 이제 기자회견을 또 하거든요. 끝나면 네. 기자회견 때 채권 시장이 대략 한 올해나 내년 중으로 해서 기준금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대략 1.75 아니면은 2% 사이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프라이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라이싱상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기자가 물어봤는데 네. 보통 이제 하는 총재님이 그런 질문에 잘 대답을 안 하시던데 네. 이번에는 대답을 하셔가지고 네. 뭐 시장의 생각이나 금통위의 생각이 뭐 크게 간격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셨어요. 좀 이례적인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 시장은 그러면 우리가 뭐 굳이 여기서 더 뭐 약세로 갈 필요는 없지 않냐. 네. 그러면서 이제 강세 반전을 좀 했고요. 이제 장중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태가 이제 나오면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강해진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아시아장에서 미국채가 또 거래가 되거든요. 네. 이제 미국채 금리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매수가 이제 나오면서 미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졌고 네. 그거를 같이 향유하면서 이제 국내 금리도 많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채권으로 치면 이제 채권 가격이 이제 오른 네. 흐름을 이제 보였고 하는 총재의 말 자체도 그렇게 매파적이진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는 이제 채권 시장은 가격이 상당히 이제 오른 네. 그동안에 이제 채권 시장이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뭐 주식 쪽도 안 좋았지만 채권은 더 좋은 네.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위기 상황에서는 안전자산 선호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채권 쪽에서는 약간 가격이 좀 올랐던 면들이 오늘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아주 매파적인 반응은 아니었다면 예. 그럼 앞으로 분위기는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시국이긴 한데요. 네. 채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가는 게 좀 더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제 금리는 그동안 오르기만 해가지고 네. 오늘 약간 이제 반락했다고 그쵸. 저희들은 이제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제 채권 시장 쪽에서는 금리가 계속 오르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는 그렇죠. 편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보통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안 좋게 진행이 되면 이거 안전자산 선호니까 채권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오늘처럼 좀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한번 그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네. 유가가 많이 또 올랐습니다. 그렇죠. 100불 그렇다면 돌파했죠.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더 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또 밀 생산을 많이 해서 수출을 하는데 지금 곡물 가격도 한 번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더 오를 거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경기와 물가가 서로 이렇게 상반된 영향을 미칠 때 중앙은행은 뭐 연준이겠죠. 네. 과연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마 긴축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이게 되게 안 좋은 그림이죠. 너무 그러네요. 이제 네.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한 거죠. 네. 전쟁도 일종의 이제 공급 측면이라고 보는데 공급 측면 문제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경기가 더 나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기가 나빠질 거니까 금리를 올리면 안 될 것 같지만 네. 실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오히려 이럴 때 물가를 잡기 위해서 더 강하게 금리를 올렸던 사례가 과거에 늘 있어서 채권 시장에서도 아마 어저껜가 그저껜가 미국 시장이 다 그렇게 반영했거든요. 네. 유가가 오르니까 2년물 금리는 단기 금리이기 때문에 이 단기 금리는 통화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통화 정책의 영향에 노출된 2년물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장기물 10년물은 통화 정책보다는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아니 이거 경기가 나빠질 텐데 10년물은 금리가 오르는 건 이상하다. 오히려 사자. 하지만 물가가 오를 테니 중앙은행이 더 긴축을 강하게 할 거고 그렇다면 2년물은 파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오르겠죠.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굉장히 이제 평평해지는 흐름으로 갔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2년, 10년 스프레드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재 미국채 2년, 10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많이 축소가 됐는데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저희들은 이제 평평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평평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앞으로의 상황을 볼 때 약간 단기와 장기가 좀 다르게 금리가 움직일 것 같고요. 통화 정책은 위기가 강해지면 더 긴축으로 가한다고 보는 게 좀 더 이제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예. 장단금리 차가 축소된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게 2년물은 벌써 1.5%니까 예. 한 6, 7번 반영을 했으니 그렇죠. 그게 더 올라간다기보다는 예. 인플레이션이 장기 오고 네. 긴축이 되고 예. 경기 침체가 오니까 예. 장기물이 앞으로 그럼 더 빨리 빠지는 예. 그런 그림을 통해서 예. 일드커브 평평한 거를 보시는 건가요? 이제 어떤 일드 커브의 평평함이냐에 따라서 네. 다른 거죠. 방금 네, 말씀하셨던 네, 네. 걸 저희들은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말로 불 플래트닝이라고 하거든요. 네. 채권 시장이 강해지면서 플래트닝 네. 되는 거를 말씀하신 네. 거고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단기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네. 이제 현재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유가가 더 오른다. 그러면은 아마 2년물이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번, 네. 6번이 반영됐는데 더 반영한다는 더죠. 거죠. 네. 그럼 예를 8번, 들어 10번 뭐 이렇게 뭐 갈 수도 예. 있고.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예. 이렇게 금리가 한 번도 안 오른 상태에서 7번을 반영했던 적이 과거에 거의 없더라고요. 보통 한 거의- 4번 반영해서 이렇게 가는데 거의 없죠. 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되게 미리 반영한 예.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런 거죠? 옛날에 비해서 아, 네 번이 수익률- 맥스였던 것 같아요. 제 예. 계산 몇십 년 해보니까. 굉장히 수익률 곡선을 면밀하게 보시네요. 이 수익률 곡선의 특징이 있는데 네네. 현재의 수익률 곡선의 흐름은 사실 과거의 흐름으로 보면 기준금리 대략 한 6, 7번 올렸을 때의 수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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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기준금리 아직 올리지도 않았는데 예. 그렇죠. 벌써 수익률 곡선이 이미 여기 지금 바닥을 가려고 네. 지금 역전이 될랑말랑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미국채 2년, 10년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30pp대에 있습니다. 네, 3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8로 이제 최근에 네. 저점 만들었었고 네. 이게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뭐 150bp 이랬거든요. 네.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축소가 되고 있는 거죠.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과거에 축소되는 히스토리컬리의 흐름을 보면은 이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거랑 왜 다르냐? 사실 이제 저희가 데이터가 있는 가장 최근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히스토리가 길지 않은데 과거 한 100년 정도의 흐름을 이제 봤을 때는 현재처럼 수익률 곡선이 빠르게 누웠던 케이스가 잘 없는데 그럼 지금 왜 빠르게 눕느냐면 기준금리는 빨리 올린대요. 네. 그럼 왜 빨리 올려요라고 물어보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죠.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는 빨리 올리면 당연히 2년물 금리는 빨리 올라가겠죠. 네. 그럼 이제 10년물을 거래하시는 분은 보통 이제 연기금들이나 굉장히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분들의 특징은 저처럼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잘 안 하십니다. 네. 그냥 혼자서 고민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데 네. 이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시고 30년물이나 10년물 채권을 사시는 분들은 앞으로 10년이나 30년 동안 인플레이션과 성장에 대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높은 인플레, 미국 뭐 7%, 8%, 9% 막 나와요. 만약에 앞으로 10년 동안 혹은 3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사면 안 되죠, 채권을. 네. 장기 채권 계속 터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몇 년 안 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길어봐야 한 1년? 그리고 조만간 피크아웃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방금 오늘도 나왔던 뉴스처럼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화되면 경제는 더 망할 거잖아요. 네. 경제가 망한다면 지금 가뜩이나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공급 측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과 그렇죠.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유발되는 거. 그런데 지금은 누가 봐도 공급 측면에서 유발된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수요 측면에서 유발되려면 사람들이 정말 막 미쳐가지고 소비를 많이 해야 돼요.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70년대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저희들은 인구 구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데 아무리 봐도 이 장기물 거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연준은 현재 여론이 워낙에 긴축을 하라고. 네.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한국은행 지금 뭐 하고 있냐. 금리 좀 빨리 올려서 저 아파트 가격 좀 잡아라. 근데 올리니까 진짜 잡히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원래 우리가 이제 통화 정책을 얘기할 때 마치 나무 토막에 끈을 매달아 두면 땡길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끈을 민다고 해서 나무 토막이 밀리진 않죠. 네. 그렇죠. 이제 그거를 통화 정책의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이 나무 토막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땡기는 거는 인플레를 잡는 겁니다. 떨어뜨리는 거. 이건 돼요. 통화 정책으로. 네. 그런데 우리가 긴 디플레 기간 동안 아무리 통화 정책을 하고 돈을 풀어도 인플레가 안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즉 나무 토막에 끈이 매달려 있는데 땡기는 건 되는데 미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땡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 토막에 땡겨 올 거예요. 그럼 인플레이션 잡힐 겁니다. 즉 장기차를 거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건 잡힌다고. 게다가 경기는 이미 저희들이 볼 때 작년 4분기부터 굉장히 글로벌리 나빠지고 있는 상태고 현재 고유가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은 이걸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갈 거고 지금 통화 긴축도 하고 있고 거기에 사람들은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재정 긴축 중이거든요. 엄청난 속도의 재정 긴축을 하는데 그럼 쌍끌이 긴축이잖아요. 네. 그럼 경제는 더 나빠질 텐데 우리가 굳이 장기 채권을 버릴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냥 얘기 안 하고 야곱야곱 미국 장기채를 사는 겁니다. 그럼 장기 채권은 기준금리를 따라가니까 오르는데 장기 채권은 계속 위에서 경직성을 띠게 되면은 금리 차가 이제 축소하게 되는 거고요. 요 금리 차 축소는 향후에 경기가 이제 나빠질 거에 대한 상당히 높은 정확도의 지표예요. 예언하는 이제 지표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이런 겁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줄어드는 게 경기가 나빠질 거라는 거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는데 네. 어떤 면에서는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는 게 그 자체로서 경기 불황을 가져옵니다. 공포감을 미리 준다는 건가요? 선후 관계가 다를 수도 있다는 이 거죠. 금리 차가 원인이자 결과가 될 수가 네.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금리 차가 축소되면은 뭐 안 좋은가 봐, 채권 시장이 뭘 안 좋게 보고 있나 봐, 이제 그렇게 많이 보시는데 그것도 맞고요. 이제 거꾸로 얘기해서 이 장단기 금리 차 축소가 왜 나쁜 결과를 가져오냐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결국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결국 알고 보면 어떻게 하냐면 빚을 내 가지고 네. 그걸로 수익이 나는 자산에 장기적인 투자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빚은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 단기 요즘은 이제 코리보 연동이죠. 연동돼서 단기로 이제 연동을 시켜서 대출을 받고 미국 네.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라이보의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긴 자산을 산단 말이죠. 네. 근데 긴 자산을 사서 수익을 얻으면은 내가 이자 부담한 거 빼고 긴 자산에서 얻은 거 얻고 그럼 그 갭, 요 갭을 먹는 거잖아요. 자, 근데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진다는 건 요 갭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네. 나의 조달 코스트는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갭이 예를 들어서 똑같아졌어요. 그럼 내가 굳이 이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투자를 누가 하겠습니까? 전부 다 그냥 회수하고 돈을 전부 다 은행에다 갚아버리는 거죠. 그럼 경제라는 거는 대출을 해서 돈이 투자를 하고 돌고 해야 경제가 좋아지는 건데 이거를 전부 다 회수해서 안 하면 이걸 이제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자금 중개 기능이 점점 이제 훼손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즉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는 자금 중개 기능을 훼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원인이 또 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현재의 미국채 금리의 강력한 플래트닝은 평평화는 상당히 이제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될 요소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은 지금 이제 1.9%가 안 되잖아요. 10년 예, 근데 작년 12월에 나온 FOMC 점도표를 보면은 예. 장기 균형 기준금리라고 해야 되나? 네. 이게 2점 몇 프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단기 금리가 거기까지 올라간다고 아까 얘기한 장기채를 투자하신 분이 보기에 그렇게 네. 올라간다고 하면 예. 뭐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 100bp가 되기 전에는 네. 장기 금리가 최소 2.5는 돼야지 합리적인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금리가 70bp가 오르고 10년 듀레이션짜리가 70bp 오르면 예. 박살인데 완전 터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는 로직이 예. 저는 채권을 때문에 잘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예,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네네. 그 채권이 원래 이제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어려운 면 때문에 사실 저희 밥그릇이 좀 보장되는 게 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반인 분들은 채권은 조금 어려워서 뭐 좀 아는 애들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연준의 점도표를 잘 보시면 그 제일 오른쪽에 롱거런이라고 해서 네. 네. 장기적으로 연준 의원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금리라고 네. 해서 이제 2.5% 정도에 찍혀 있어요. 네. 이제 그 2.5%가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 그 이제 연준 의원들이 생각할 때 미국의 잠재 성장률하고 이 잠재 성장률은 보통 실질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잠재 성장률에다가 인플레이션을 더하면 대략 한 2.5% 정도의 기준금리가 적정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시장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채 시장에서 생각하는 걸로 저희가 추정을 뽑아볼 수 있는데 미국은 금융이 발달된 나라답게 이 적정 기준금리의 장기 추정치까지도 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이제 기준금리가 미래치를 놓고 거래가 됩니다. 가령 뭐 내년 말에 기준금리 몇 %에 놓고 서로 베팅을 합니다. 그 현재 몇 프로로 베팅이 되고 있냐면 2%가 안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준은 2.5%라고 찍어놨지만 시장은 그냥 이제 무시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채권 시장 사람들이죠. 네. 이제 되게 어두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두운 자색들인데 이분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미국의 잠재적인 성장률 그리고 향후의 물가의 흐름을 생각해봤을 때 미국은 기준금리를 2.5%까지 올리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내지는 혹시라도 연준이 2.5%까지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경제는 더 빠르게 망할 것이다. 그러면 다시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평균 치면은 또 한 2%가 안 되는 기준금리가 될 건데 그런 면에서 채권 시장에 있는 분들은 미래에 결국 장기적으로 미국의 성장과 물가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뭐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기준금리를 올려봐야 2%까지 올리면 정말 많이 올리는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는 현재 미래의 기준금리에 대한 지금 도박사들의 베팅이 어떻게 돼 있냐면 2024년에는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해야 될 것으로 현재 프라이싱이 돼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금리를 인상한다고 프라이싱이 돼 있지만 네. 2023년까지 하지만 24년부터는 오히려 인하해야 된다.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패트장님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요새 좀 금융시장이 좀 빨리 움직이기는 또 하잖아요. 네. 뭐 인상도 지금 7번이나 이미 반영이 돼 있고 그렇죠. 그에 따라서 경기 불황이 와서 장기 금리는 못 오를 거라는 것도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네.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연준 입장에서는 이미 이렇게 미래에 대한 답안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거기서 과감하게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거는 네. 오히려 예. 좀 부담스럽지는 않을까요? 예. 그 연준이 시장을 그나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그나마 연준 사람들이 네. 이제 뭐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 분들은 뭐 시장 기대치를 막 그렇게 보긴 하는데 막 연준처럼 시장과 면밀하게 소통하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금통위원들이 그렇게 막 기자회견 같은 거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늘 다 나와서 얘기를 이제 하시거든요. 시장을 신경 쓰는데 근데 한번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준 인사들 입장에서 정책을 펼치는데 가장 중요한 팩터는 이제 우리랑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상사 마음에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제 연준의 상사는 누구냐? 연준의 인사권자는 미국 의회입니다. 임명은 대통령이 하고요. 즉 대통령이 하고 의회에서 이제 인준을 하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요 두 사람이 의회와 대통령, 의회 내에서는 이제 의회 전체가 아니라 이제 의회 내에서 이제 은행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요 은행위원회의 인사들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현재 국회의원들과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뭔지,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도 상사가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게 뭔지에 맞춰서 보고서 써서 갖다 드려야 되고, 그분이 이제 가장 가려워하는 데를 긁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시장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경 쓰는데 지금 현재의 시장의 흐름상으로 볼 때 시장의 눈치를 볼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연준은 주로 뭐 크레딧 스프레드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 크레딧 스프레드 상으로 볼 때는 아직 절대적인 면에서 시장이 뭐 망가졌다거나 연준이 풋을 제공해야 할 정도로 금융시장에 어떤 큰 교란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금융시장에 크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일단 인사권자들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당연히 중간 선거고요. 중간 선거에서의 필승 전략은 미국을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은 휘발유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 휘발유 가격에 등락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그 거울의 양면처럼 거꾸로 움직입니다. 즉 휘발유 가격이 오를수록 네.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현재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에도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 뭐 제재한다고 했을 때 제재가 발표될 때마다 시장 사람들은 뭐 별거 없네, 걱정했던 것보다는 뭐 약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 저거 제재했다가 유가 오르면 결국 바이든의 중간 선거 전략이 상당히 힘들어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물가가 더 뛰게 될 텐데, 따라서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나무토막을 땡기듯이 좀 강하게 이걸 이제 땡겨줄, 즉 좀 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보다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이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시장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아직 그 어떤 문지방이 있겠죠. 그 문지방을 넘기까지는 아직 크레딧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조금 그 문지방보다는 많이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요걸 이제 넘으면은 그때는 풋을 제공할 겁니다만, 아직 제 생각에는 과거에 이제 패턴이 있어요. 연준이 움직이는 패턴상 현재 레벨로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미국의 투자자들한테 연준이 어느 정도의 S&P 500 지수에서 풋에 나설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략 한 3,800 레벨을 얘기했는데 지금 뭐 4,100 정도인가요? 그 정도니까 4,200 언저리인데 네. 아직까지도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네. 추가로 뭐 8% 이상 더 하락을 해야 풋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럴 때까지는 아직은 또 이제 S&P 말고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나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를 저희가 보면은 아직은 막 이 시장이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진다는 얘기는 좀 안 좋다는 얘기긴 한데, 다만 가장 최근에 이제 연준이 풋을 제공했던 시기가 이제 2019년 1월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풋을 제공했을 때의 스프레드가 있거든요. 아직은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준이 뭐 시장을 신경 안 쓰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긴축적인 행보를 가는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럼 봅니다. 3월에 그 연준이 50bp 인상 네.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마켓에는 대략 한 30% 확률로 네. 50bp 인상 가능성이 반영이 돼 있고요. 뭐 25bp는 당연히 올리는 거니까.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저는 굉장히 페어하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지난 1월 FOMC 의사록을 읽어보면 아직 50bp 인상이 대세는 아니고요. 그 각 의원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아직은 25bp가 맞는 것 같고, 50bp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블라드 총재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두 분 정도인 것 같아요. 다만 그 최근에 물가가 좀 높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의원들이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3월 FOMC가 이제 3월 중순에 있는데 바로 그 앞주에 2월 CPI가 발표되거든요. 근데 만약 2월 CPI가 혹시라도 최근에 원유 가격이나 혹은 집세나 혹은 뭐 최근에 의료비도 또 오르고 있는데 이런 게 갑자기 흔들흔들하면서 혹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막 사재기를 했어요. 그럼 더 가격이 이제 오르겠죠. 만약에 그런 걸로 흔들한다. 그러면은 50p 인상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저는 1분기가 지나면 이제 물가 압력이 피크아웃 할 거다. 그러니까 낮진 않은데 이제 모멘텀 상으로 이제 피크아웃 한다고 보는데, 다만 2월 달 물가를 일단 확인을 좀 해봐야 3월에 기준금리 인상이 25bp 정도에 그치면서 이제 이거를 뭐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야 되나요? 매 차례 올린다고 전 보고 있는데, 매 차례 올리는 정도로 갈지 아니면 중간에 한번 빅 스텝을 거치면서
크게 한번 열어갈지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제가 오늘 보니까 예. MOM으로 0.5% 올라가는 게 예. 컨센서스더라고요. 예. 그거를 때려보니까 연간으로는 7.6에서 7.7이 나오더라고요. YOY로. 그렇죠. 그게 지난달에 7.5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8자 나오고 이러면 시장이 많이 놀랄까요? 이제 컨센서스보다 MOM 물가를 이제 시장은 많이 보는데 네. MOM 물가는 아마 0.5가 이제 컨센이고 네. 그것보다 아마 0.2 정도 높은 0.7 이상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시장은 꽤 놀랄 가능성이 연간이 있을 것 8이 같습니다. 넘어갈 거예요. 넘어갈 거죠. 네. 예, 그렇다면은 아마 시장은 한번 근데 그럴 가능성도 높다고 보세요? 그렇게 될 가능성의 숫자는? 저는 가능성을 좀 높게 봅니다. 네. 왜 제가 왜 그렇게 높게 보냐면 네. 최근에 계속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숫자가 좀 높게 계속 나오고 네. 있거든요. 네. 제가 뭐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뭐 예측을 잘못한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과거의 패턴을 늘 보면 장기적으로 물가 예측력이 제일 높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직접 물가 예측치가 거래가 되기도 하고 이코노미스트 예측치도 방금처럼 있고 뭐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도 막 조사해요. 뭐 길 가다 물어봐가지고 뭐 얼마일 것 같아요라고 물어보면 그 중에 가장 미래 예측치가 그나마 높은 거 다 낮은데 그나마 제일 높은 게 이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측치가 그렇겠죠. 제일 네. 잘 맞습니다. 그나마 네. 뭐 그렇다고 막 정확도가 높진 않아요. 엄청 높진 않은데 그나마 이 사람들이 잘 높고 나머지 숫자들은 대부분 그냥 현재 물가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이코노미스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물가의 최근의 상승은 공급층 요인이기 때문에 좀 이거를 좀 낮게 보려는 그 바이어스가 늘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계속 나오는 현상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물가가 나오면은 숫자를 좀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은 조금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나오는 숫자들은 조금 그 최근에 워낙에 이제 물가 흐름들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그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왜곡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 특히 이제 계절 조정 숫자가 들어가는 지표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MOM 숫자들은 계절 조정이 들어가거든요. 네. YOY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제 MOM은 이제 계절 조정이 들어가서 네. 계절 조정이 잘못 들어가 버리면 이게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진 이상한 숫자가 확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네. 게다가 지금 저는 이제 미국의 집세가 최근에 좀 이슈인데 집세가 엄청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집세가 굉장히 그 작년에 미국에서 이제 에빅션이라고 해서 퇴거 유예 조치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세입자를 못 쫓아놓게 한 그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집값 지표가 굉장히 왜곡이 심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크게 떨어졌다가 이게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2019년 대비해서 지금 레벨을 보면은 뭐 집값이 뭐 그렇게 많이 올랐나 싶지 않은데 최근에 모멘텀만 보면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것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값이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이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까지 이 집세 같은 것, 즉 거주비 관련된 지표는 이제 CPI에서는 17% 정도가 들어가 있고 이제 그 굉장히 CPI는 아마 30% 이상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CPI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높게 들어가 있는 면이 있는데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좀 저는 걱정스럽게 좀 보고 네. 있는 거고 저도 사실 장기물을 거래하시는 분들과 동일한 생각 즉 장기적으로는 결국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성장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다만 단기적으로 뭐 단기라는 거 이제 한두 달 네. 뭐 적어도 1분기 정도로 본다면 특히 단기 채권 쪽에서는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즉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다소 이제 긴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고 제가 특히 최근에 또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늘 이제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데가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거든요. 네. 지금 유럽 중앙은행도 2월 초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긴축적인 쪽으로 이제 가는 걸로. 네. 그러면은 벌써 지금 전 세계 경제의 60%가 지금 미국과 유럽인데 네. 얘네 둘이 지금 긴축을 한대요. 저는 조금 그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단기에 그러면 이게 지금보다 금리 인상 폭에 대한 예상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네. 지금 달러 강세 그리고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출이라던가 이런 네. 문제가 혹시 발생을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팬데믹 리스크가 굉장히 저희가 옛날에도 뭐 그렇게 일을 편하게 한 건 아니지만 그 옛날에는 약간 공식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긴축하면 신흥국은 안 좋아지고 중국은
힘들어지고 자금 이탈하고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하면 신흥국은 완화를 못하고 오히려 긴축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굉장히 어떤 공식 같은 게 있는데 팬데믹은 완전히 이 공식을 그냥 어그러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이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든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 가령 중국 같은 경우가 원래 미국이 긴축을 하면 위안화는 약해져야 되고 중국으로부터 자금이 이탈해야 되고 중국 경제는 힘드니까 오히려 기준금리를 완화를 못하고 오히려 인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중국은 위안화가 오히려 세지고 그렇죠. 오히려 부양한대요, 중국이. 지금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다 긴축하고 있는데 중국은 부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부양하면은 아니 미국이 긴축하는데 부양한다니 말이 안 돼. 이랬을 텐데 옛날 같았으면 지금은 아니 뭐 위안화가 빠져나가는 경로 자체가 막혔으니까 그럼 당연히 안에는 달러가 넘칠 거고 수출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공급과 수급을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위안화가 좀 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위안화가 세지면 중국은 나름대로 부양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양을 못하는 이유가 위안이 약해지면 부양을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옛날과는 좀 다르게 이상하게 이상하긴 하죠. 이상한데 뭐 이해하면 또 이해가 되는 중국이 이제 부양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약간 중국발 어떤 리스크가 커진다. 결국 신흥국 중에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중국 쪽에서 제가 그렇게 크게 중국은 오히려 한번 크게 두드려 맞았고 최근에 오히려 약간 돈 풀면서 좀 이제 저점 치고 올라오르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발 어떤 위기가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이 되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 쪽을 우리가 걱정을 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 네. 근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게 원래 연준이 통화 긴축을 하면 당연히 달러가 세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달러라는 걸 우리가 어떤 물체고 이 물체의 길이를 재는 것이 이제 달러의 가치라고 봤을 때 우리가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달러를 측정할 때 자가 필요할 텐데 그 자가 주로 유로란 말이에요. 유로. 그러면은 유로가 만약에 가만히 있고 달러 혼자 긴축을 하면 달러가 세지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보면은 요 자도 움직이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이라는 나라가 긴축으로 지금 돌아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요 자가 막 길이가 막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달러만 가만히 세지는 게 아니라 유럽의 유로화도 강세가 되는. 그럼 둘 다 강해지면 실질적으로 달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네. 원화가 유로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유로가 긴축으로 돌아서게 됐죠. 이번 2월 달 초부터. 그렇게 된다면 아마 원화도 유로화를 따라서 상대적으로 덜 약해지는. 뭐 쟤네가 세진다고 얘기 안 하는데 좀 덜 약해지는. 제가 약간 그 2020년에 2021년을 전망하면서 거의 이제 시장에서는 유일하게 원화가 좀 약해질 것이다. 환율이 좀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우연찮게 맞아떨어져서 제가 보통 이럴 때 나올 때는 맞춘 것만 얘기를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베스트를 얻게 됐는데 네. 제가 올해 이제 원달러 환율 전망은 조금 더 이제 상저하고로 봤거든요. 대충 왔다. 그런데 그 대충 왔다의 타이밍은 이제 제가 늘 걱정을 했었습니다. 언제로 맞춰야 될까? 그런데 아마 유럽이 통화 긴축으로 전환되는 2월 초가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좀 고점을 보려고 하는. 뭐 그렇다고 얘가 뭐 원화가 강해질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화가 강해지려면 미국이 다시 이제 완화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1,200원 정도 오늘 좀 넘었는데 1,200원 위에서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막 자금 이탈에 대한 걱정이나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에 따른 이제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뭐 신흥국의 위기 혹은 뭐 자금 이탈 혹은 평소에 많이 있었던 어떤 중국의 리스크라든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따른 달러 강세가 앞으로 또 더 강해진다. 라고까지는 저희가 보고 있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은 더 질문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네. 마지막 질문 두 가지만 드릴게요. 네. 일단 한 가지는 한국은행에서 네. 사실 오늘 금통이 열릴 때만 해도 이 우크라이나 뉴스가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았기도 그랬죠. 했죠. 네. 만약에 금통위가 내일이었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오늘의 발언 중에서는 네. 공급 측 차질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거를 금리로만 잡는 거는 아니라는 네. 식의 발언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그래도 물가가 너무 오르면 단기에는 금리를 더 강하게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한국은 어떨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투자자들한테 조언을 예. 한번 좀 해주신다면 알겠습니다. 네, 어떨까요? 일단 한국은 네. 이미 금리를 3번 올렸고 한국이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물가가 그래도 뭐 3%대긴 한데
다른 나라 공세하는 거에 비하면은 좀 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공산품에 대한 공급망이 좀 유지가 잘 되고 있는 편이고 사람들이 뭐 그렇게 소비를 할 여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미국이랑 다르게 돈도 그렇게 많이 뿌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을 많이 뿌리긴 했지만 뭐 미국처럼 GDP의 뭐 20% 이상씩 뿌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수요 견인의 어떤 인플레는 국내에서는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한국은행의 정책 함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물가도 물가지만 저희는 사실 이제 한국은행이 얘기하지 않는 이제 부동산 쪽을 많이 봅니다. 이제 겉으로는 가계부채 얘기를 하지만 뭐 결국 부동산이에요. 뭐 가계부채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이 사실은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이제 슬로우 다운 되고 있고 뭐 저는 사실 대선 이후에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거래가 없어서 이게 약세가 정확히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오늘 다 강세로 갈 거라고 뭐 6대 4 이상 그렇게 강세를 더 많이 보시더라고요. 제가 뭐 감히 채권 애널리스트 주제에 부동산을 얘기하는 건 조금 이제 그렇습니다만 그냥 제 생각에는 대략 한 지난 7년 이상 진행되어 온 부동산 강세장은 아마 이번에 거의 마무리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굳이 서둘러서 뭐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서 막 더 죽으라고 금리를 인상을 뭐 물론 집값이 떨어지면 뭐 저도 좋고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텐데 이제 또 금리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나 기업체도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초 체력을 생각을 할 때 금리 인상이 앞으로는 저는 뭐 그렇게 강하게 이루어질 필요성도 없고 실제 한국은행도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켓에서는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1.75 혹은 그 이상 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75와 2% 사이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1.5 정도로, 그러니까 추가 한번 인상하는 것 정도로 보는데 시장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약하게 보는 편이고 시장에서는 대략 앞으로 한 2번 혹은 그 이상 보고 있는데 그 정도에서는 이제 끝날 것이다. 미국이랑 사실 되게 레벨이 유사합니다. 네. 그 정도로 국내 통화 정책은 생각을 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조언이요? 네, 투자자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제가 네. 뭐 채권하는 사람인데 제가 여기 늘 방송 나올 때마다 네. 좀 걱정하는 게 이제 다들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저같이 채권하는 사람들이나 뭐 매크로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감히 제가 어떻게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이제 그 현금이 노는 거를 좀 나는 못 참겠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 지금은 현금을 최대한 모아서 이거 보통 우리가 직장 상사를 얘기할 때 똑똑하고 게으른 상사가 가장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게으른 투자자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모든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네. 늘 스마트폰으로 가격을 보시고 있고 밤에 주무실 때도 숫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는 조금 이제 게으르게 대응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스마트하게. 그런데 그래도 나는 좀 똑똑하게 가되 돈이 통장에서 노는 건 못 본다. 이런 분들은 뭐 저는 이제 채권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원금을 좀 지키는 쪽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요즘 중위험 중수익 상품들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중위험 중수익 상품들이 막 시장이 좋을 때는 중위험 저수익 상품이에요. 얘네들이. 근데 요즘 같을 때는 정말 중위험 중수익 혹은 중위험 고수익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채권 쪽이다 보니까 이제 요즘 뭐 ELS 같은 것들이 좀 금리가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가령 뭐 반토막만 안 나면 뭐 7% 이상 주는 ELS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채권 쪽에서는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중 은행이 발행하는 뭐 후순위채, 그러니까 이제 상환이 좀 뒤쪽이 후순위라는 게 이제 망했을 때 좀 늦게 상환받는다는 얘기인데 사실 은행들이 망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시중 은행들이 발행하는 후순위채 같은 경우가 뭐 4% 이상씩 나오니까 네. 뭐 그런 것들 혹은 난 조금 더 리스크를 지겠다 하면은 지방은행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고요. 혹은 이제 보험사가 발행하는 것도 있는데 걔네들은 조금 더 금리가 높아서 이제 증권사에 찾아가시면은 이게 아무데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물건이 있는데 그렇죠. 좀 가시면은 저는 좀 이게 지키는 투자로서
좀 금리가 괜찮은 애들을 가지고 가시다가 나중에 또 시장 좋아지면 다시 좀 위험한 자산으로 네. 가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2부 저희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네. 딱 금통위가 있는 날, 혼란스러운 날 나와주셔가지고 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DB금융투자의 문홍철 채권전략 파트장님이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